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7주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7주차는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1주차에서 6주차까지 배운 내용들을 요약해서 중간고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본 내용은요, 5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이제 공부한 내용들인데요.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코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경과 오염의 정의. 환경과 오염의 정의 및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환경오염의 발생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또 환경규제정책의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원칙은 무엇인지,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과학과 공학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의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환경이라는 것은요, 이제 여기의 정의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환경이란 자연적으로 구성된 자연환경과 인간의 생활과 관계가 있는 생활환경을 통틀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그죠? 자, 근데 제가 알려준 내용 있죠? 환경이 무엇입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주체를 둘러싼 객체다. 따라서 환경의 정의 및 종류를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쓰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란 주체에 둘러싼 객체인데, 주체가 정해지면은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 주체의 환경이 되어진다라는 설명, 그죠? 하시면 되고,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연환경, 생활환경, 또 더 있었죠? 사회, 경제적 환경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를 적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 내용이고요. 그럼 오염이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 있으면은 공기, 토지, 물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이나 바람직하지 않게 변화됨으로써 사람이나 기타 생물의 건강, 생존, 활동에 해를 가하는 것. 자, 이거 다 외우기 어렵다, 그죠?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오염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이다, 그죠? 오염이고, 종류에는 어떤 게 있다? 그렇죠? 물이 오염됐으면 수질오염이고, 공기 오염됐으면 대기오염이고, 땅이 오염됐으면 토양오염이다. 그리고 바다가 오염됐으면 해양오염이고, 그렇죠? 이렇게, 그죠? 종류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의 환경 오염의 속성 혹은 특징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환경 문제의 속성 혹은 특징인데, 첫 번째는 복합성입니다. 이 얘기는 복잡하다는 얘기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죠. 상호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립한다면 쉽게 해결될 텐데, 상호간 인과관계가 쉽사리, 그죠?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참 곤란하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오염 발생자이자, 이건 오염 행위자이자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또 모든 생산, 소비 과정 자체가 오염원이 되어집니다. 또 오염 문제끼리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심각성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로서는요, 이제 탄화수소하고 질소산화물이 결합해서 태양 광선을 만나게 되면, 그죠? 광합반을 일으켜서 서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황산화물하고 빗물이 만나면
산성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가 호수나 토양에 떨어지면요, 죽은 흡수가 되고 또 토양이 산성화되어서 또한 토양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들이 그죠? 죽거나 변형이 되어지겠죠. 바로 이렇게 그죠? 살 활동에 의해서 공기와 동식물과 물과 모두가 상호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속성 뭐라고요? 복합성이다. 이 얘기는 상호 관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포괄성입니다. 이거 말 그대로 이제 포함한다는 얘기인데요. 환경 외의 다른 영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해서 환경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환경은 당연한 것이고 이 외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바로 정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죠? 가장 이제 쉽게 들 수 있는 예가 개발이 먼저냐, 보존이 먼저냐 하는 이런 얘기들, 그죠? 그리고 지역으로부터 점점 더 넓어져서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환경 문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초국가성입니다. 오염 피해의 광역화, 범지구적 또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지고요. 예를 들면 영국과 독일의 황산화물이 북유럽 지역에 그죠? 산성비를 만드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또 프랑스 관광 폐수가요, 벨기에로, 네덜란드 라인강 하류에 또 오염 피해를 입히고, 또 미국 동북부 공업단지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인근 캐나다에까지 미치고, 또 몽고 사막화가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또 나 같은 전 세계에 그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원전 사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지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는 축적성과도 관련이 있죠. 오염의 축적, 장기간 지난 후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 피해 결과에 대한 원인 규명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원인 규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분쟁의 도화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문제의 특성은요, 원상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회복이 곤란합니다. 템제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70년이 소요됐지만은 어족의 3분의 1만 회복된 상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적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교육은 무엇이라고요? 교육은 아니죠. 교육. 앞에 식수가 있습니다. 그죠? 식수. 나무 심는 겁니다. 그죠? 식수, 교육, 환경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10년을 계획합니다. 그죠? 교육은 100년을 계획합니다. 환경은요, 1000년을 계획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식수는 10년지 대계, 교육은 100년지 대계, 환경은 1000년지 대계. 그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장기로 그죠? 보고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번 파괴되면 회복이 더디고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명약관화하죠. 자, 여섯 번째 환경의 문제의 특징성은요, 탄력성 그리고 비가역성입니다.
탄력성을 다른 말로는 가역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탄력성 뭐냐면은 자정작용에 의해서 원상 회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비가역성이라는 것은요,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정 능력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호소의 부영양화가 대표적인 비가역성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중의 오염물질이 처음에는 충분히 그 물속에 있는 미생물들로 인해서 자정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염물질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번아웃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축적이 되고, 그리고 물이 섞고, 그러면 해서 플랑크톤이 과도화되고, 용존산소 고갈되고, 물고기가 죽고, 그죠? 그러려면은 이들이 또 이제 부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죽음의 호수가 되어지고, 궁극에는 늪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해성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 위천공단 분쟁을 이제 예를 들어 있는데, 대구의 폐수가 낙동강 이제 하류에 있는 부산에 상수로 오염시킵니다. 또 개발의 수혜도가 낮은 섬층에 더 큰 피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환경문제의 특징, 그죠? 요 7가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 뜻, 용어 정의까지는 이제 안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환경 문제 특징 7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 오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지요. 그 첫 번째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기고, 도시화가 이제 가수가 되면서 산업화가 될수록, 또 과학 기술이 발달 이제 할수록, 그죠?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되어지는데, 각각에 대한 예들을 살펴봅시다. 자, 인구 증가. 그렇죠?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환경에 최악의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모든 환경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 일단 출생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갈수록 이런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 그죠? 우리 이제 25년이니까 요쯤 되는데 보면요, 이 정도 될까요? 그렇죠. 세계 이제 80억이니까 지금 80억 넘거든요. 2025년 80한 1억 됩니다. 그죠? 여기입니다. 그리고 40년이 되면 뭡니까? 여기, 그죠? 거의 90억 넘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60년이 되면은 와우, 인구 100억이 되시는, 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환경 오염 원인, 인구의 증가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 두 번째는 도시화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죠? 이동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구가 좁은 지역으로 몰리는 도시화 현상도 환경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 바로 오염 물질들이 집적이 된다, 집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승작용, 상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날의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요, 대량 생산과 대량 이용이 필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과 대량이 필수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오염의 극대화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해서 나온 부산물이 환경의 자정 능력 이상으로 대량 배출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환경 오염과 파괴가 날 거라는 것이고, 또 주거 및 교통시설의 이제 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체되지 않는 경우 도시 쾌적성을 저해하고, 또 도시 환경 오염의 특징은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도시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환경 오염의 세 번째 원인이 되어지고요. 잠깐만요. 이게 예. 첫 번째 인구 증가, 두 번째 도시화, 세 번째 산업화가 되어집니다.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직간접적으로 환경을 훼손합니다. 또 제품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이 배출되어지고요. 이제 산업화가 장점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업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이룹니다. 반면에 단점은요, 이렇게 누리는 대가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바로 자원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환경자원의 파괴와 이래서 오선의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잘못 사용할 때입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제한된 자원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고갈되는 그런 면들이 있겠죠. 산업화의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채택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에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속 가능한 개발 쪽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더 박차를 가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입니다. 자, 뒤에 과학과 공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은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과학기술의 반환경성입니다. 그렇죠?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만큼 편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기계는 사람보다 더 많은 오염 물질들을 내뿜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에서 한계입니다. 과학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기술은 수시로 바뀌니까요. 원인과 실태 파악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 환경 오염의 원인은요, 에너지가 개발됨으로써 생깁니다.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대표적인 오염물질이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또 분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 연료에서 대체 에너지로, 그죠?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재생, 신생에너지, 재생에너지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태양열,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바이오, 폐기물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 습성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 소비량이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요. 고체 폐기물량이 또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 인도가 지금 14억이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 81억인데요. 중국과 인도가 28억입니다. 그렇죠? 그럼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가 북미 수준의 소비량을 보인다면 그렇죠? 전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두 나라가 지금처럼 준유국에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선진국처럼 그렇게 펑펑 쓴다면 당연히 지구가 몇 개가 있어서, 그죠? 모자랄 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6가지 오염 원인들, 그죠? 이제 자, 정리를 해봅니다. 환경 문제의 특징 7가지. 환경 오염의 원인 6가지. 자, 7가지, 6가지, 13가지입니다. 와우.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문제는요, 딱 개수까지도 명시를 몇 개까지 쓰세요라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서는요,
환경 규제 정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령 지시적 규제가 있고요.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있습니다. 명령 지시적 규제는 직접 규제입니다. 시장 유인적은 간접 규제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적이니까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 규정으로, 또 행정명령으로 또는 지시 등을 통해서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반면에 간접적인 규제도 있는데요. 이제 시장 유인적 규제라고 해서 명령 지시적 규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기업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는 하되, 그죠? 이제 이것이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시장 유인적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걸 달성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총량제 같은 거, 그죠? 오염자 부담 원칙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전 예방 원칙. 이게 제일 좋죠, 그죠? 이제 그리고 상호 협력의 원칙. 이제 세 번째는 오염자 분담 원칙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항이 단서가 명확한 오염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 같으면, 그죠? 전체 총량으로,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사용자 부담 원칙, 공동 부담 원칙, 집단적 원인자 부담 원칙. 자, 이것은요, 두 가지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이론 부분이라면 이것은 실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때 원리에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과학과 공학의 차이. 자,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즉, 이제 자연의 어떤 질서를 발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체계적인 지식이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과학적이다 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원리를 이제 이해한다면 누가 하더라도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반복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죠? 기준치를 이제 오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은 뜻으로는 이제 학을 이루고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을 이룬다. 그래서 자연 법칙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을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과학 또는 기초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공학이라고 하면은 이 과학을 근거로 실용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공업의 이론, 기술, 생산 따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전자, 전기, 기계, 항공, 토목, 컴퓨터 등의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학은요, 과학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응용과학이다 합니다. 그죠? 과학은 순수 혹은 기초라면 공학은 응용, 실용과학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이다 라는 것은요, 자본을 투자해서 기술을 만들어내는 학문입니다. 반면에 공학은요, 기술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공학이다. 그죠? 상호, 그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경 오염의 유형과 분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두 번째 주제하고, 그죠? 오버랩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그대로, 그죠? 주제가 되고 이것은 유형, 그죠?
살펴보면은 생활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산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이 있고요. 또 이제 폐기 선박대 폐기물이 있습니다. 폐기물 해역 배출, 군수물자, 폐기, 해상 투기, 해양 사고, 폐수, 폐열, 폐수, 그죠? 이런 우리의 삶에서 그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염이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풀이하면요, 인간이나 다른 생물체의 건강, 생존 또는 활동을 위협하는 물질이 대기나 물, 토양 및 음식 등으로 유입되어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주는 현상을 오염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점오염은 있죠, 그죠? 이것은 소음 진동의 점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오염에서 점이란 뭡니까? 그렇죠? 이제 확실히 어떤 오염의 원인이 확실할 때 점오염입니다. 그렇죠? 근데 비점 오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제 점은 확실한데 상대적으로 비점이라는 것은 오염 원인이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가끔 있거나 그런 것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질에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요, 수질 경우에는 점 오염원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폐수, 이제 공장이나 아니 산업단 이제 그렇죠, 공장이나 생활, 하수, 그건 이제 확실한 오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비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간혹 오는 거, 이제 그 비가 오거나 여름에 홍수가 났을 때, 혹은 눈이 왔을 때, 그리고 어떤 이제 공사 현장에서 공사하는 중에 배출되어지는 폐수 같은 것들, 그죠? 그것을 비점 오염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오염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 가지입니다. 화학적 성질들이 미치고요, 또 농도도 미칩니다. 또 오염 물질의 지속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오염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분해성 오염물질, 나한번성 오염물질, 비분해성인데요. 이제 생분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분해되어진 물질입니다. 그렇죠? 이래 되면은 이제 오염원을 더 빨리, 그죠? 짧은 기간 내에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나한번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회복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분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가역성처럼 이제 오염 물질들이 이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지수성에 따라서도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이제 규모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규모, 지역적인 규모, 국소적인 규모가 될 수 있는데요. 자, 대기, 수질, 토양, 기타입니다. 그죠? 자, 지구 규모는 대기를 살펴보면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가 있고요. 지역을 하면 산성비입니다. 또 국수라면 대기오염 광학성모가 있고요. 수질계는 해양오염, 미세물질 유출이고, 지역은 호수 부영향화, 국소는 지하수, 토양 같은 경우는 열대우림 감소 사막화, 지역은 폐오염 매립지, 국소는 토양 농약 같은 것들이고, 기타는 이런 거죠. 고갈성 자원의 소비 생태계의 영향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인체에 미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7주차를 마치고요. 자, 이제 앞서서 이제 소음 진동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중간고사에는 자, 이렇게 이제 확답을 드릴게요. 주관식 세 문제.
20점씩입니다. 20 곱하기 3은 60점. 객관식 네 문제. 각 10점입니다. 아셨죠? 그죠? 자, 소음 진도도 마찬가지요. 소음 진도에서는 객관식 5문제 그렸는데, 점수 환산을, 그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소음 진동도 그렇고, 또 인간 환경 중간고사는요, 주관식 문제 3문제, 주관식 3문제, 객관식 4문제. 이렇게 해서 60대 40의 비율로 출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2과목 다 과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중간고사 준비를 좀 잘 하셔갖고 다음 주 대면 때, 그죠? 마음껏 답안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